자, 계속해서 김용범 세무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자꾸 세무사님 성함 말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아, 진짜 오늘 그러니 아침에 상담하고 왔는데 네네. 좀 요즘에 안 좋죠. 좀 안 좋죠. 원성이 요즘에. 자자하더라고요. 네, 이제 참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참 감정이 듭니다. 감정의 동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특히 그 세무사님 운영하고 계시는 그 미스터 텍스 그 네. 채널을 보면 저가 양수도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예.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뭔지 한번 좀 일단 좋은 것부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일단은 세금이죠. 세금 부분에서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가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본질적인 목적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세금 제일 조금 나오는 방식으로 증여받기 위한 이제 일환으로 저가 매매라는 수단을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봐야 될 부분이 세부담인데요.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얼마나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본다면 네네. 뭐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일반 증여한다. 네. 그럼 증여랑 취득세 다 해서 한 2억 5천만 원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20억짜리는 두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0억에서 네, 20억이니까 2억 5천 나올 거 5억 나올 거 아닙니다. 네. 6억 7천만 원 나옵니다. 더 나오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사실은 세금으로만 뭐 10억짜리 기준 25% 떼끼는 거고 네. 20억짜리는 거의 뭐 30% 40%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저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네. 그리고 뭐 케이스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버님 주택 가져오려고 하는 부모님 주택이 1세대 주택이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런 주택이라고 치면 똑같이 10억짜리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10억을 7억 원에 저가 매매를 했어요. 네네. 7억 원 저가 매매 했으면 나오는 네. 세금은 증여세 안 나오고 양도세 안 나오고 네. 취득세만 10억 원에 3.3%에서 3,300만 원으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일반 증여보다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저도 강조를 우리 수강생들에게 하지만 항상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자, 이제 굉장히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저가양수도가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이게 진행할 때 단점도 있고요. 네네. 세무 리스크도 있습니다. 진행할 때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네. 세부담으로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데요. 이 거래를 할 때 세금만 내나요? 거래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7억 원에 매매했어요. 네. 거래 비용 필요하잖아요. 네. 7억 원 조달해야 되거든요. 네. 7억 원이 없으면 거주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토지 거래가 지역 이런 거 옛날 같았으면 그런 이슈는 없었고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토지가 있지만 네네. 뭐 갭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이 껴있다. 뭐 보증금이 5억 원이 있어요. 네. 저는 7억 원에 매매를 할 거예요. 시가는 10억이고. 네. 그럼 2억 정도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네. 하여간에 채무가 없다고 치면 매매대금 전액을 이제 마련을 해야 자녀분들이 된다. 자력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큰 단점이 있고요. 세부담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증여를 받을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세부담도 있지만 네. 거래 비용 최소까지 두 개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관점에서는 단점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 단점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저가 매매할 때 유의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세무 리스크죠. 세무 리스크. 어떤 세무 리스크가 있죠? 네. 생각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네.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제 44조에 따르면 네네.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네.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일단 증여를 추정하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뭐 매매 거래를 하냐 증여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증여를 추정한다라는 건 법률상 의미는 네.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납세의무자에게 넘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 증여로 볼 거야. 네. 이게 양도를 인정하고 싶으면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7억에 샀으면 7억 원이라는 대가지급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7억 원에 대한 대가지급 당연히 입증해야 되고 네. 대가지급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제 납세자가 자력으로 구입했다라는 소득증빙 같은 거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거 안 하면 증여로 충당할 수가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 증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랑 연결된 게 요즘에 자금 출처 네네네. 계획서 더 까다로워지고 맞아요. 자금 양식도 또 바뀌었잖아요. 네, 자금 출처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은 네. 무조건 이제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반 거래도 요즘은 좀 있지만 네. 가족 간 저가 매매는 더 있고요. 특히 저가 양수도일 때 더 심하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네. 한 번에 한국부동산원이랑 네. 각 구청에서 네. 자료 연락 와서 네. 그 조달 원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면 추후에 문제 있으면은 정밀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동산원에서 진행하잖아요. 아니 각 구청에서 네. 두 달 동안 30건을 진행했거든요. 전 저가 매매면 제가 다 서면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근데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하면 네. 10건을 진행하면 10건 다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빼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한 3, 4개월 동안 했던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아, 뭐 1년 뒤에 나온 것도 아니고 3, 4개월 뒤에 나오고
그 아무리 올려가 6개월 내에는 정비소명 날라와서 그러면 그 계약의 전후 네네. 2주 통장거래 다 네. 내야 되고 소득 다 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약간 구분해야 그렇죠. 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 부동산 원하고 구청에서 연락 온 게 세무조사는 아니죠. 아니죠. 네. 소명 잘하면 세무서 연결 절대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연락이 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 포인트다. 네, 그렇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영차세무조사라고 해요, 그 표현을. 아, 영차 세무조사. 그냥 뭐 실거래가 소명 이런 어려움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네네. 영차세무조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네네. 왜냐 안 그러면 무조건 통보 가서 1, 네. 2년 내에 조사 무조건 나오거든요. 아, 그럼 영차 세무조사에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애당초 설계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저가 매매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증여 추정이랑 소득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내가 대가 지급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득 증빙이 얼마큼 맞춰져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금을 짜야 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충분히 좀 사전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특히 그 매수자분들의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지 소득 같은 거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뀌는 양식인데 예. 이제 파란색 위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아시겠지만 매수자 인적사항 적게 돼 있고 네. 공동명의면 따로따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자금, 네. 그리고 이제 차입금. 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점점이 소명 점점이 이게 작성 서식이 네네. 아주 그냥 너무 디테일해지고 있어요. 네네. 빈 글씨보다 검정 글씨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너희 집에 숟가락 몇 개냐 이거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페이지 수만 3페이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맞습니다. 가장 네. 크게 이번에 변화되는 게 일단 코인 써야 되는 거. 가상화폐가 공식 들어왔고요. 네, 동그라미 3번에 가상화폐 이거 이제 매각 대금 써야 되는 건데 맞아요. 혹시 코인 하십니까? 코인 뭐 그냥 네, 조금씩 하십니까? 취미로 그냥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물어봤고요. 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여를 옛날에는 쓰게만 했고 관계만 네네네. 쓰게 돼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부 직계존비서 이렇게만 네네네.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신고 여부까지 네, 체크해야 돼요. 신고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네. 투기가해지고 같은 경우는 네, 증빙 다 내야 하잖아요. 네네. 증여사 신고서까지 다 받겠다는 거고, 네, 안 받으면 불호 체크하라는 거 그거 다 세무서에 통보하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되게 바뀐 포인트 중 하나고, 네네. 외화 반입 신고 여부는 저 이거 진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 아 외화 반입 신고 여부까지 이것도 네. 새로 들어왔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 5번 항목에 있어서 이제 이제 많이들 이제 다른 세무사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 현금은 가급적 적지 마라. 쓰지 마세요. 5만 원 쓰면 안 돼요. 이거 쉽게 말해서 돈 몫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자거래 할 때도 실제 현금 주는 경우도 이거 웬만하면 다른 네. 식으로 하라고 뭐 권장드리고. 계좌이체 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수표라도 네, 이서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차입금이 이제 뭐 타인 자본인 거잖아요. 네. 대부분 대출이신데 여기 보십시오. 금융기관 이름을 적혀져 있어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업체 네. 쓰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대부업체 이금융. 네네네. 요즘에는 네네. 1금융권 제도권 은행들은 네네. 이제 이번에 그 10지부 대책 때문에 네네. 그 이제 2, 4, 6억 네네네. 대출 제한 걸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경우 그거 약간 제가 볼 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이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을 너무 좀 쓸데없이 저기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 항목들이 좀 뭔가 이상치가 있다,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럼 여기 대해서 좀 추가 대책을 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저가양수도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보통 부모님 거를 자녀한테 넘기니까 이제 자녀가 매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자금 조심해라. 자금 철저 조심해라. 그리고 그 정가 매매할 때는 특히 삼자거래보다 더 저기 한 네. 거는 네.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조달계획서 설명드렸잖아요. 네네네. 조달계획서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명은 100%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쓸 때부터 이거 무조건 한국 부동산에서 연락 온다라는 마음 가지고 네. 하나하나 쓴 금액 하나하나 소명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세무사에 저 돈 있어요. 네, 저 네. 부모님 거 20억짜리 네. 뭐 저랑 이제 이것도 하나 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네. 3억만 낮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네, 낮출 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로 부모님 집이 20억.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20억 이상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부모님 집이 20억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가 매매하면 3억까지만 낮출 수 있다고 17억. 하는데
뭐 사실 부부가 아니 자녀가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네. 인당 판단하는 거라서 네네. 3억 3억까지 빨 수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상담 오신 분도 고객도 그걸 알고 오셔가지고 네네. 저 14억 정도까지는 네. 준비할 수 있어요. 자금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네. 그래서 준비 어떻게 돼 있으시냐 하니까 네. 돈이 있다는 거예요. 계좌에 그 14억이 마련돼 있대. 그래서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애당초에 세금 신고할 때부터 저희 세무서 의견서부터 해가지고 이체 내고서 다 내거든요. 네. 그 이체 내고서가 없으면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소득 그 신고된 소득도 그런 10년치 부부시니까 네. 합치면 합산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세요 하니까 네. 전혀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 알고 보니 어, 어. 그것도 몇 년 전에 네. 이제 이렇게 다른 부모님 가족들 통해서 이제 증여 받았던 건데 네.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증여를 받았던 거죠. 네, 제가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저가매매 진행하시면 네. 저가매매 인정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네. 그 당시 증여했던 것까지 네. 증여세 세무처에서 한번 나온 순간 계좌는 파고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위험하니까 네. 고객님은 저가매매 하시면 안 된다. 아.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긴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서울 것 이 같아요. 소득이 중요해요. 신고된 네. 공식 소득 누계랑 네. 대가 지급이랑 이거 대차 맞춰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14억 현금 캐시 있는 건 알겠는데 당신 신고된 소득 보니까 14억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나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있는 거야?까지 네. 이제 구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본. 그럼 결국에는 저기. 내가 소득이 좀 많이 있으면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충분히 네. 자신감 있게 진행해도 큰 뭐 저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저도 이제 뭐 조만간은 또 이게 정리하고 또 매수를 해야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그때 한번 또 상담을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거에 유출을 한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대학생이다. 소득 신고된 게 뭐 없거나 네. 매우 낮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걸 차치하고 네. 소득 자체 근데 소득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사실 RMR을 증여받지 않았으면 그런 경우도 흔치도 않지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면 현실적으로 저가매매는 어렵다라고 상담을 드려요. 근데 뭐 대학생이나 네. 또는 뭐 대학생은 사실 너무 어리긴 하고요. 네. 근데 사회초년 이상 30살 이상의 자녀분들도 네네. 요즘에 집값이 얼만데 맞아요. 제가 뭐 대기업 다녀 예를 들어서 네. 연봉 뭐 1억 정도 한다고 칠게요. 뭐 대기업 생활 4, 5년 해가지고 그렇다 해도 여태까지 평생 모아놓은 돈이 현금으로 따로 부동산 투자하신 것도 아닌데 3, 4억, 4, 5억 이상 되신 분들 저 많이 못 봤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생각보다 많지 맞아요. 않은데. 근데 요즘에 가격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저가 매매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때는 저가 매매보다는 다른 방식을 권장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자기 명의에 조그마한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네. 이걸 기반으로 교환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환. 교환을 활용하게 되면 적어도 네. 대가 지급에 대한 이슈 사라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부모님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한 3억짜리 빌라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그래서 이거 교환 치게 되면 네. 대가 지급은 아예 안 해요. 네. 그럼 제가 7억이라는 이득을 얻었죠. 네. 이 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증여세가 나오는데 증여세에 대해서 전액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 저가 매매 아까 30%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30% 3억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 거라서 네. 교환으로 하면 저가 매매보다 세금이 좀 더 나오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증여에 비해서는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음. 그리고 양쪽 다 이제 교환을 할 만한 근데 이것도 교환할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네. 그래도 양쪽 다 물건이 만약에 비과세 요건까지 충족이 됐다 네. 또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양도세 부분도 거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저가 매매랑 교환은 아주 이게 상호 보완적인 저가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교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환은 저가 매매보다 세금은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어떤 상황은 저가 매매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받는 거를 만약에 내가 부모님께 대가 지급할 부동산이 조그마한 거라도 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토지나 뭐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 같은 것도 있다면 네네. 반드시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가형 수도를 하는데 좋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으니 잘 준비를 하되 만약에 혹시 다른 부동산에 있어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을 해볼 수 있으니 적어도 지급 대가에 대한 현실성 네. 있는 단점 그런 허들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부동산이 만약에 있다면 네.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가형 수도 좀 얘기해 볼 건데 좀 오래 바뀌는 상황이 있죠. 아까 우리 앞에 일부 영상에서 말씀 주셨는데 취득세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거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지방세법이랑 지방세법 시행령이 네. 2020년 1월 2일부터 네네. 개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옛날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배우자와 네. 직계 좀비속 간 거래에 있어서 대가 지급 입증하고 소득 네. 입증 다 하면 유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전에 다 유상이었어요. 네. 물론 소득 입증이 중요했겠지만 네.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치면 7억 주고 산다고 치더라도 네. 과세 표시는 여러분들 7억이 아닙니다. 네. 10억 원으로 돼요. 시가에. 시가 인정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억인 건 맞지만 네. 제가 대가 지급 다 했고 네. 그리고 소득이 다 있었으면 무조건 유상으로 인정되잖아요. 네네. 그게 3.3%. 내가 네네. 만약 무주택자 이것 때문에 네네. 주택 하나 취득하는 거였으면 유상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제 이제는 바뀐 법에는 이제 아무리 대가 지급과 소득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차이 나는 금액이 네.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네. 똑같아요. 기준 3억과 30% 그걸 네.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7억부터 매매하게 되면 네. 7억 이하로 매매하게 되면 네. 아무리 대가 지급과 소득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다를 네. 증여로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만약에 조정상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 취득세율을 해봤자 3.8%거든요. 네네. 그리고 84제곱미터 초과하는 이제 전용 제곱미터 전용 면적 84 초과하는 해봤자 4%거든요. 네. 그러니까 3.3% 적용되고 3.8% 적용되는 거니까 0.5%면 올라가는 거라 큰 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양도자인 부모님이 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있는 건데 그래서 네. 규제 지역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규제 지역이 있는데 부모님이 네. 2주택자 이상이에요. 네. 하필이면 저가 매매 한 개 그중 하나예요. 네. 한 개 지역 안에 있고 네. 이러면 이제 또 잘 아시겠지만 주택수 판단할 때 유상은 취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네네. 증여는 증여자 주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주택자가 돼버리는 거라 증여자가 부모님이 네. 그러면 이제 증여 취득세율이 중과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원래 3.8% 이렇게 적용할 수 있, 3.3% 이렇게 적용할 수 있던 게 네. 12중 4%, 네. 3% 11% 4배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네. 이거는 무조건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정이 아니라요. 네. 그 기준 금액 미달하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라서 네. 증여세가 이제 진짜 막 엄청나게 폭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0억짜리를 7억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낮춘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로 그냥 간주를 해버리고. 그렇죠. 근데 해필 부모님이 다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증여취득세 중과를 그렇죠. 넣어버린다. 규제 지역에 있으면은 그렇죠. 뭐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니까. 그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다. 예. 그럼 좀 해볼 만하고. 이게 약간 그 네.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렇죠. 케이스 분리 다 해가지고 네. 만약에 우대 증여받을 네. 그 매매하려는 물건이 규제 지역이 아니다. 네. 이제 서울은 안 되죠. 네. 경기도 뭐 분당 하는 다 안 되죠. 네. 근데 뭐 인천이라든지 네. 빠져 있는 지역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괜찮아. 일단 괜찮고. 네. 근데 별로 듣는 사람들이 그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규제 지역에 있다. 네, 네. 그러면 또 부분 주택수를 봐야죠. 그렇죠. 부모님 주택수가 만약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1주택이다. 네, 그러면은 좀 해볼 만한 기본 거죠. 증여로 가는 거니까 괜찮지만, 네. 근데 부모님이 이제 2주택 이상이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 다시 시작. 그러면 이제 1주택까지 오케이 다 했어. 규제 지역이고 1주택까지 했어. 네, 네. 그러면 7억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선인 7억을 했어요. 네. 괜찮을까요? 사실은 네. 법문만 보잖아요. 네. 법문의 시행령 제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네. 7억 100만 원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일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예, 약간 그러잖아. 우리가 7억으로 쓰면 이거 뭔가 좀 해보자는 건가? 그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만한 규정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예, 계속 아직은. 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네. 조세평이가 인정되면 그 기준점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그 뭐 할 네.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규정은 네. 아직 없어서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는 시가 20억으로 갈까요? 20억짜리 20억짜리. 예. 20억짜리를 예.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17억까지밖에 네, 17억 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취득세 중과 피하려고 한다면. 네, 네. 근데 6억까지 뭐 6억 뭐 거의 6억에 언저리까지 낮추더라도 네. 증여 취득세를 적용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동명의 활용하는 거예요. 아, 공동명의. 인당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인당 판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 20억짜리를 자녀 공동명의한테 15억에 매매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럼 3억 넘잖아요. 네, 네. 아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그렇죠. 중과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겠죠. 네네. 근데 인당으로 판단하면, 그러니까 네. 매수인 공동 매수인 한 병씩으로 판단한다면 네, 네. 제가 있고 제 배우자가 있어요. 네, 네. 저는 부모님 20억짜리 아파트에 네, 네. 50%를 가져오는 거죠. 10억만 10억짜리를 가져오던데 네. 제가 15억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같이 15억을 했다 치면 제 몫은 얼마죠? 7억 7억 5천이죠. 차이가 2억 5천이죠. 네네. 2억 5천 3억 30% 미달하죠. 네, 네. 그 기준점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대상 네네. 아니죠. 저희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렇게 활용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금액을 빼더라도 네. 이제
여전히 기존 세법 유상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네. 대신에 이제 그때는 무조건 공동명의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되고 단점은 있다. 이제 그 다음 허들이 뭐냐면 그 공동명의 하시는 자녀 소득 좀. 배우가 소득해야 되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야 나 며느리 주기 싫어. 아, 이제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 어그러져 버릴 거지. 이제. 야 부모님 설득까지 나 저기. 며느리 사위 주기 싫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점점 계속 맞아줍니다. 허들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부모님이 뭔가를 해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가 영수증에서 증여가 됐든 혹시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슬쩍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네.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우리가 이제 2부에서는 저가 영수도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저가 영수도는 항상 이제 쌍둥이처럼 부담부 증여 이게 항상 같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아마 네. 세무사님도 이게 가이드를 드릴 때 세 가지를 같이 보실 건데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때요? 좀 이게 세 가지 보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밥 먹고 맨날 하는 일이 네.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거든요. 네. 상담 고객님들 문의 오시면 네. 무조건 정식 상담 전에 자료 다 받아가지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매매, 교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돌리면서 장단점 다 분석하는데 네. 옛날에는 정답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뭐 다주택자 중과 적용 대상 아예 아니었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에는 보통은 양도로 진행하는 걸 매매나 교환으로 진행하는 걸 제가 권장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케이스만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부활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네. 만약에 부모님이 제가 똘똘한 채 받아오는 거예요. 부모님 평생 모아온 부동산 하나 2, 30억짜리, 뭐 10억, 20억짜리 그런 걸 하나 가져온다면 네네. 그때는 여전히 저가 매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 자기가 하나 갖고 있던 게 있다면 교환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골자는 저가 매매 교환이 아니라 양도로 행위로 전환을 해서 네. 양도서 비과세를 만들어가는 게 여전히 네.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부모님 다주택자입니다. 네. 그리고 중과 적용 대상이 다 되는 주택들이에요. 빠져나갈 수 네, 방법이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015 대책 때문에 토어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상거래는 토어제 때문에 진행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기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 그리고 국가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전에 신고만 해놓고 저기 하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다 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저기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성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절세 목적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을 수 있고 그쵸. 더 나아가서 올해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가 폭탄이 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증여부 재산 가격 평가가 뭐 시가가 10억 원 언더면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진짜 증여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담부 증여는 안 되잖아요. 네네. 부담부 증여는 유상에 껴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저 웬만하면 딱 정답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이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기 세무사님 사무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미스터 텍스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부끄럽네요. 예. 구독자 수가 지금 여전히 너무 낮아서. 아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네네네. 채널 말씀드리면 네네. 다른 말씀은 아니고 네.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아까 취득세라든지 잠깐 이 동영상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가요? 이거요. 네, 동영상. 예.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네네네.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증여 절세 방법이라든지 네네. 저는 이제 보통 증여 상속 같은 거 부분들을 절세 사례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은 많이 정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상 보시면 정보 같은 건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강남역 인근에 여기 사무실이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가까워요, 되게. 주차 네. 편합니다. 저희 네네. 강남에 원래 상담 받으시면 맞아요. 주차 안 되거든요. 네. 저희 지하 5층까지 주차 편하게 무료로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주차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그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이렇게 좀 뭐 훈훈한 덕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박민수 네.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네.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네네.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상속증여, 특히 이제 상속증여는 이게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진행하게 되면 네. 이게 폐가망신할 수 있는 독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상황을 잘 맞춰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절세 방향만 잘 찾을 수가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업무하면서 느끼는 매번 절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꼭 그래서 의사결정하시기 전에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네. 저는 저보다 능력 좋으신 세무사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부동산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께는 꼭 세무상담을 먼저 받고 의사결정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제발 계약서 쓰기 전에 하기 계약서 의사결정 하시길 네. 전에 봐야 돼요. 계약서 네. 쓰기 도장 찍기 전에 오시는 네.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2분, 3분 이렇게 좀 복수의 아, 맞아요. 상담을 좀 받는 게 좋다. 첫 상담 받았는데 이 세무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랑 꼭 아니 저는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만약에 저는 제가 세무사지만 네네. 제가 막 법률적 이슈가 생겨서 네네. 변호사님을 제가 상담을 받은 상황이 온다면요. 네네. 저는 첫 상담했던 변호사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전 3명은 받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 받으세요 정말. 그러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새해 복 바라겠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